성적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에서 성적장학금에 대한 개념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성적장학금이란 교내 장학금 중 선발 요건의 평점 평균이 유의미하게 반영되는 장학금을 의미하며 수혜 대상은 재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성적장학금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지원 장학금 중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찬성 측 입론자로서 서울대학교 성적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 측면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학생의 면학 조건을 좌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고, 실효성 측면에서는 성적장학금의 폐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적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당성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소득은 학생의 면학 요건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서강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성적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의 76%가 소득이 가장 높은 9분위, 10분위 학생들이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정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성적장학금을 가져갔다는 뜻이죠. 소득 분위별 차이는 극단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성적장학금을 받은 331명 중 0분위 학생은 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반대로 10분위 학생은 93명으로 다른 소득분위 학생보다 성적장학금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7명 대 93명, 두 분위의 차이는 무려 13배가 넘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성적의 수준이 나뉘는 것이죠. 장학금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 분위별로 성적이 수준이 나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장학금은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받기 어려운 그림의 떡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이를 소득장학금으로 편입시키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강화되고 대학 적응도가 높아집니다. 신예숙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표한 장학금 수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장학금은 대학 등의 학생 대학 적응도를 높이고 학업 지속 의사를 강화시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장학금의 효과는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학금이 휴학을 단축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입니다. 장학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수여됩니다. 물론 성적장학금 제도 또한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게 할 수 있게 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았을 때 성적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소득장학금으로 편입시킨다면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주 선생님께서.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우선 9분위, 10분위 고소득층 학생들이 성적 장학금의 대부분을 수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0분위,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의 학생 7명, 그리고 최상위 계층 10분위 학생이 93명에 해당하는 숫자가 성적 장학금을 수혜해서 그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맞습니까? 네. 또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소득 장학금, 성적 장학금보다는 소득 장학금이 학업 성취도를 강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반대일에 있는 네, 그럼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한 대학별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생이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연간 668만 8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4년간 드는 등록금을 계산하면 2,700만 원이고 실제로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까지 모두 합하면 평균적으로 8,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4년 정규학기를 마치고도 초학기를 더 다니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비용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중산층 가정이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없다면 분명 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성적 장학금이 폐지된다면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 분위기가 높지만 여전히 생계비 등이 빠듯한 중상층 학생들은 장학금이라는 희망과 기회마저 박탈당하며 비싼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 장학금을 도입하는 데 있어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분위 산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국가장학금 연속 신청자 소득분위 산정 현황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45%, 즉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다른 소득분위를 산정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는 학기마다 매번 들쭉날쭉하고 실제 소득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높은 자영업자의 비중 등의 이유로 일부 가정에서 소득을 축소 보고하거나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장학금을 부정 수령해가는 비양심적인 사례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때문에 대학이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국가 장학금의 소득 분위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과는 별개로 서울대만의 정확한 소득 분위 산정 기준과 제도를 어떻게 어렵게 마련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소득 축소 보고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득 분위 기준을 통한 장학금 지급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에 비해 성적은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장학금이 필수적이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산정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성적장학금 폐지에 반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괜찮 도착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조차도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이 소득 장학금에 모두 배정된다면 전액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3분위에서 6분위까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약간 지금 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두 다 대체했을 때? 네, 모두 대체했을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부정수령에 대한 부정수령은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부채를 마이너스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개선한다면 실제 소득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러한 것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아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개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정된 예산을 활용할 때 한계 효용이 더 큰 집단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한계 효용이 더 큰 집단에게 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효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2의 2분입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윤영서입니다. 저희 팀 첫 번째 토론자께서는 정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부모의 소득이 학생의 면학 요건을 좌우해서는 안 되며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강화와 대학 적응도 상승을 근거로 성적 장학금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 근거를 더 대고 싶습니다. 우선 학업의 목표가 단지 금전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는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결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장려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적 장학금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학업 의욕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업 우수자에게 장학금 대신 상장을 수여하거나 더욱 심화적인 차원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 차원에서의 독려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대신에 학생의 명예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혹은 더욱 학업에 힘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금액의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혜하면서 발생하는 효용의 크기는 저소득층이 더 큽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고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보너스 같은 돈이 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장학금의 여부가 당장의 휴학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혜받는 국가장학금조차도 장학금의 전액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0분위가 한 학기에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부터 지원 금액이 195만 원으로 뚝 떨어져서 4분위는 143만 원, 5분위는 84만 원, 6분위는 60만 원, 7, 8분위는 33만 원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등록금을 살펴보면 학기당 평균 약 3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과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장 생활비, 주거비, 식비를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확대는 삶과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학문의 목표가 장학금, 즉 금전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장학금 이외에도 학업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생들의 학업 위지를 고취시켜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현재 국가장학금으로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등록금의 지원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이상 찬석 2의 이 측의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시고요.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네, 학업의 목표가 단지 금전적인 이유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본인은 현재 단지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학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대다수의 이 학생들 역시 단지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지금 학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네, 그러면 장학금 수혜에 따른 효용의 크기가 저소득층에서 더 크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설사 그 효용의 크기가 정말 더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한 집단에게 혜택과 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네. 그러면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네. 자유토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이제 생각하더라도 한 사회 구성원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소수라면 개개인들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더 효용이 전체적으로 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 2의 입론입니다. 네, 반대측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이 잘못된 부의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사례를 보면 성적 장학금 폐지로 확보한 지원을 저소득층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성적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내지 않았던 학생들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는 등록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된 것이죠. 이는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저소득층 학생에게 재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세제도,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으로 다시 한번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에게 두 번의 재분배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이들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무시한 채 이들을 재원 삼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재분배 문제는 서울대 내에서 특히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생 중 10%만이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8분위, 9분위, 10분위의 고소득층 학생은 75%를 차지하죠. 이런 상황에서 성적 장학금을 빼앗아 그것을 통해 소득 장학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뿐 아니라 중산층 학생에게도 소득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장학금을 빼앗아 다른 중산층 학생들로
장학금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분배는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의 취지와 관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학금은 본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장학금을 수여함에 있어서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을 모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된다면 학생의 학업 의지, 미래의 비전, 꿈과 같은 것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업 의지가 없어 학점이 낮거나 수업을 불성실하게 듣는 학생들은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학교 생활에 열심이어서 학점도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적 장학금이 폐지된다면 장학금 신청서는 가난 증명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본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일정 정도의 성적 장학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차 조사하겠습니다.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소득 장학금이 성적 장학금이 폐지되어서 소득 장학금이 확대될 경우에 중산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더욱 효용 가치가 큰 돈임을 알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소득 장학 신청을 할 때 우리 학교에서의 절차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 과의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학교 장학금 신청의 경우에 자신의 가난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만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장학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닌 장학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